두 번째 시간으로 갑니다. 시장 위험. 그럼 시장 위험 그러면 시장 상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위험, 불확실성, 변화 가능성, 시장 상황 바뀐다. 부동산 시장이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요. 그게 시장 위험이죠. 그러면 내가 부동산 개발 사업 하려고 하는데 시장이 침체로 가면,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내가 원하는 만큼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 그걸 시장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등 시장 상황의 변동, 이게 시장 상황의 변동, 시장 위험. 따라서 미분양, 미임대, 낮은 가격으로 매매된다. 분양된다 하더라도 낮은 가격으로, 매매된다 하더라도 낮은 가격으로 매매된다. 이걸 시장 위험이다 그래요. 그럼 시장 위험을 줄이는 방법, 시장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명일동에 온누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무작정 온누물 공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온누물 공급 무작정 했는데 내년에 명일동의 온룸 시장이 침체로 가면 나는 쪽박 찰 수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감소시키기 위해서 미리 온룸을 개발하기 전에, 공급하기 전에 시장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명일동에 가서, 강동구에 가서 온룸의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거야. 그러면 명일동은, 강동구는 온룸의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 근데 온룸의 공급은 별로 안 되고 있다. 그럼 공급을 하면 잘 팔릴까 안 팔릴까? 팔리겠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공급은 별로 안 되고 있다면 그거 분석한다는 소리야. 수요 공급. 근데 반대로 수요는 계속 감소한다. 이상하게 명일동은 온룸보다는 투룸을 원한다. 나는 온룸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럼 온룸의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할 것 같다. 그럼 내가 들어가면 나는 쪽박 살 수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온룸의 수요 공급을 분석해 보는 거야. 명일동에 가서. 그걸 시장 분석. 이 시장 분석을 통해서 시장성 분석하게 되는데, 시장성이란 말은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을 말한다고. 그러면 시장성 분석은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분양 가능성을 분석하는 거다. 단순하게 용어적인 잘 물어봐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이 무슨 말인가 뜻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지. 시장성 분석이란 수요 공급 분석하는 것이다. 틀린 말. 의미하셨죠? 그 다음에 어떤 걸 먼저 한다? 시장 분석을 먼저 한다.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을 하게 된다. 시장성 분석의 하나의 방법으로 흡수율 분석이 나오는 거야. 시장성 분석의 방법으로 흡수율 분석. 그럼 흡수율 분석이 뭔데? 물어봐. 흡수율 분석이 뭐냐고. 흡수율 분석은 공급된 부동산이, 내가 명일동에 온룸을 100개로 공급했다. 그럼 100개 중에서 1년 동안에 몇 개가 팔려나가는가. 그걸 흡수율이라고 그래. 흡수율. 그 100개를 공급했는데 90개가 팔렸다. 흡수율 90%. 10개 팔렸다. 흡수율 10%.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시장성을 분석하는 거야. 그럼 시장성 분석이 하나의 방법으로 흡수율 분석이 있다는 거야. 그 흡수율이 뭔데?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에 흡수되는 비율을 말한다. 그럼 흡수율이 높을수록 팔릴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지. 흡수율이 높다, 시장성이 높다, 반대로 팔리지 않을 가능성, 시장 위험은 낮아진다. 흡수율이 높을수록, 이 흡수기간 보지 마시고요. 흡수율이 높을수록 시장성이 높다. 시장성이 높다 말은 팔릴 가능성이 높다. 그럼 시장 위험, 안 팔릴 가능성은 낮아진다. 흡수율 분석하는 목적은 우리 명일동의 지금 흡수율을 파악이 목적일까요? 과거의 흡수율 파악이 목적일까요? 미래 흡수율 파악이 목적일까요? 미래. 내가 내년에 공부할 거니까. 그래서 흡수율 나오면 미래, 흡수율 나오면 미래, 흡수율 나오면 미래, 이렇게 엄청 잘 나오죠. 자, 흡수율 분석까지 해서 우리 이제 시장 위험이 다 끝났어요. 작년에 이제 이 흡수율 분석이 답이 돼요. 이렇게 여봐요.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론에서 민감도 분석이 있고, 그다음에 개발론에서는 흡수율 분석이 있어요. 그럼 민감도 분석과 흡수율 분석은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 근데 작년에 이렇게 이제 민감도 분석이란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 팔려나가는 비율을 분석하는 것이다. 다시요. 민감도 분석이란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 팔려나가는 비율을 말한다. OX? X. 흡수율 분석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최근에 한 5, 6년 사이에 3번씩이나 바꿔서 낸단 말이에요. 민감도 분석과 흡수율 분석이 다른 말인데 바꿔서 내고 있다. 그러면 요 민감도 분석이 나왔어요. 민감도 분석 나오면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민감해. 나는 민감해. 물어보지 마. 나 보면서 물어보지 마. 나 민감한 사람이야. 그겁니까? 민감도 분석이 뭘까? 총투자액? 민감도. 오, 그렇죠. 투입 요소.
그 다음에 결과치, 산출요소, 이렇게 나와야지. 투입요소가 변화할 때 산출요소 변화의 정도, 산출요소 변화 정도 파악한다. 이게 민감도 분석이죠. 그 민감도 분석은 뭐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위험 처리 방법이죠. 위험 처리 방법. 위험 처리 방법. 자, 민감도 분석 투입 요소, 결과치, 산출 요소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분들은 대답하고 어느 분들은 전혀 처음 듣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동문수학하면서 응?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그럼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응? 민감도 분석, 투입 요소, 결과치, 위험 처리 방법. 그럼 흡수율 분석이 뭔데? 흡수율 분석은 공급된 부동산,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 흡수된 비율, 흡수된 비율 파악, 비율 분석하는 것이다. 그 흡수율 분석은 시장성 분석의 방법이다. 시장성 분석의 방법이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전혀 다른 말. 흡수율 분석, 민감도 분석 전혀 다른 말. 또 이렇게 냈어요. 흡수율 분석이란 투입 요소가 변화할 때 결과치 변화 정도. 흡수율 분석이란 투입 요소 변화할 때 결과치 변화 정도. OX, X.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투자론보다는 훨씬 더 편하죠? 투자론은 아무 생각이 없어. 투자론은 뭐 하자는 거야? 예? 그래서 투자론 하면서는 민법에 치우쳐야 되겠다. 이렇게. 자, 이제 비용위험입니다. 위험 중에서 가장 안 나오는 게 비용위험. 비용위험. 공급되면 요거를 여기서 받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요거를 여기 보고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흡수율 분석은 쓸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다 있는 건데 이걸 보고 쓰면 어떡해요? 여기 다 있잖아요, 이거. 여기. 근데 이걸 보고 다 받아 쓰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 저기 다 있구나 해야지. 책에 다 있는 거를 이렇게. 자, 이제 비용위험으로 갑시다. 비용위험은 가장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비용위험은 비용의 불확실성. 내가 어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100억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공사비가 100억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120억, 130억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비용위험이라고 그래요. 비용위험. 그러면 공사기간이 장기화되고 건축비 상승 등의 이유로 예상 공사비를 초과할 위험을 비용위험이라고 한다. 나는 100억을 끝날 줄 알았다. 근데 공사기간이 장기화돼서 130억, 120억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비용위험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가장 안 나와요.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2번은 여러분 필기노트 없는 거야. 그럼 개발기간이 길어진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 그럼 비용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비용임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비용임을 감소시키는 방법 최대가격 보증계약을 했는데 이거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대가격 보증계약은 어떻게 하자는 소리냐면 이렇게 하자는 소리냐. 여기 내가 백화점 하나 건설할 건데 근데 현대건설한테 도급 줘. 현대건설한테. 그러면서 최대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요. 최대 가격 1,000억, 100억 이렇게. 그러면 제가 현대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 백화점 건설해 주는데 100억으로 퉁치자. 현대건설에서 오케이. 그 100억을 딱 계약한다고 최대 가격으로. 그럼 나는 100억만 주면 돼. 그냥 100억만. 그럼 현대건설이 이 백화점 건설할 때 120억이 들어가든 130억이 들어가든 나는 얼마만 주면 된다? 100억만 주면 되잖아요. 100억만. 그럼 나는 100억 이상으로 들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최대가격 보증계약이야. 그러니까 100억 주면 현대건설에서 다 해준다. 그게 최대가격 보증계약. 그럼 나는 100억 계약 맺으면서 나는 공사비가 100억이야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 130억, 120억이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게 최대가격 보증계약이야. 그럼 현대가 120억 들어갔다 하더라도 현대가 저한테 와서 120억 들어갔으니까 120억 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 하지? 계약서 봐봐, 계약서. 100억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게 최대가격 보증계약. 됐습니까? 그러면 최대가격 보증계약은 이제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는데 나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오냐면 최대가격 보증계약으로서 비용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최대가격 보증계약으로서 시장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럼 뭘까 있을까? X. 최대가격 보증계약은 무슨 위험을 줄인다? 비용위험을 줄이는 방법.
방법이다. 이렇게요. 이제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이 끝나고 나면 부동산 개발에서는 이제 부동산 개발 방식이 중요합니다. 자, 개발 방식 가기 전에요. 요 지문 나왔으니까 지문 한번 보게요. 칠판 볼게요. 부동산 개발은 철저하게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셔도 상관없어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거든. 여기 보면 두 번, 막 세 번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아, 똑같이 나온다. 봐봐요.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32회 때 작년에도 나왔거든. 그럼 작년에 나왔으니까 27회, 28회, 32회.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세 번 나오는 거야. 똑같게. 예? 자, 1번.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 위험에 노출된다. OX? 오. 2번. 법 시비. 부동산 개발 따른 위험은 법 시비. 법의 시비 걸지 마라. 법 시비. 옳은 지문. 3번.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토지원 규제와 같은 사법적 틀렸죠. 토지원 규제는 공법. 토지원 규제 공법이잖아요. 자, 공짜로 해야 돼. 공법적. 소유권 관계는 사법. 공짜하고 사자가 바뀐 거라고 이렇게 틀린 지문. 4번. 법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토지원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라. 작년에도 나왔잖아요. 5번. 부동산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의 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X? X 틀렸죠. 이렇게 출제요. 이제 개발 방식으로 가죠. 부동산 개발에서는 개발 방식이 그나마 중요성이 있으니까요. 개발 방식, 재개발 이렇게 나오고 민간 개발 방식 나왔는데, 이제요, 재개발은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은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했는데 단독 문제는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다음에 가끔씩 지문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이 철거 재개발이야. 달동네 다 없애버리고 아파트촌 만드는 거, 그걸 철거 재개발이라고 그래. 이건 뭐 시험에 나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보존 재개발은 재개발 아니에요. 재개발 아니고 이론 측면에서만 재개발로 보겠다는 소리야. 우리 명일동을 보존 재개발한다. 그러면 노후 불량화 방지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행위들을 보존 재개발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수복 재개발은 노후 불량화 요인만 없애버리는 거, 그것을 수복 재개발이라고 그래요. 개량 재개발은 고친다는 거야. 개량한다. 그래서 기존 시설 개량, 보수, 확장, 새로운 시설 첨가한다. 이렇게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 방지가 나오면 뭡니까? 보존 재개발, 방지. 요인만 제거, 수복 재개발. 새로운 시설 첨가, 개량, 뭐 보수 이렇게 나오면 무슨 재개발? 개량 재개발. 그럼 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개발 방식. 이제 얘가 우리 시험에서는 약간 어렵게 나오는 게 이제 이건 민간 개발 방식. 지금까지 한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 민간 개발 방식은 민간이 부동산 개발하는 거. 그럼 민간 개발의 반대가 뭐가? 공영 개발이 되겠지. 공영 개발. 자, 그럼 민간 개발 방식은 자력 개발 방식부터 쭉 있는데, 부동산 개발하려면, 토지 개발하려면 뭐가 이제 있어야 되냐면 요 네 가지가요. 먼저 토지가 있어야 되고, 토지만 있으면 개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자금 있어야 돼. 자금 조달 누가 하는가? 공사비를 누가 되는가? 공사비. 그다음에 개발에 따른 위험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개발 위험, 개발이 불확실성. 이 개발 위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개발이 이루어지면 개발 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요 네 가지가 이제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는 크게 쟁점이 안 되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할 거니까. 그럼 요 네 가지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 거 보시라고요. 자력 개발 방식, 스스로 힘력, 자기 힘으로 개발한다. 이게 자력 개발 방식, 자체 개발 방식. 토지 소유자가 모든 거 다 하는 거야. 그게 자력 개발 방식이야. 자, 봐봐요. 자력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되고 돈 되고 위험 부담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지면 개발 이익 다 가져가고, 이게 자력 개발 방식이야. 그 자력 개발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혼자 하니까. 그다음에 개발 이익은 혼자 다 가져간다는 거. 이게 장점이죠. 단점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 혼자 하니까. 그래서 이 자력 개발 방식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그럼 위험이 너무 크니까 이 위험을 분산시키자. 그래서 나온 게 지주공동사업. 지주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같이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지주공동사업에 이제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지주공동사업 속에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거야. 공사비 대물 변정이라는 게 있고, 공사비 분양금 정산형, 분양금 지급형 그래요. 이 정산형을 또는 청산형, 지급형 이렇게 부른다고.
지급형 있고, 여기 공사비 분양금 정산형 지급형은 제가 아무것도 안 써놨죠? 그 이유는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요.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왜 그런가 좀 알겠네요. 그럼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수탁 방식 이런 게 있고, 여기까지가 지주 공동사업이야. 그다음에 신탁 계열 방식은 지주 공동사업이 아니에요. 신탁 계열 방식은 지주 공동사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탁 계열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콘소시엄 구성 방식이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있다고. 이거 외에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시험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방식들이 이걸 어떻게 하는가 보시라고. 요걸. 그럼 이제 지주 공동사업에서 첫 번째가 공사비 대물 변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똑같은 방법이야.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사업 수탁 방식, 사업 위탁 방식은 전혀 달라져요. 그러면 사업 위탁 방식과 신탁 계열 방식은 형식 자체가 달라. 사업 위탁 방식은 지주 공동사업이고 신탁 계열 방식은 지주 공동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주 공동사업 중에서 공사비 대물 변제형 어떻게 하는 소리냐면,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내놓은 거야.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이렇게 내놔.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는데, 토지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업자가 나와. 개발업자. 그래서 지주 공동사업이 된다고. 개발업자는 자금을 조달해. 자금, 돈을 낸단 말이야. 공사비를. 그래서 토지에다 이렇게 건물 지어졌다. 이게 지주 공동사업 중에서 공사비 대물 변경이 이렇게 형태인데, 지주 공동사업은 다 이런 식으로 돼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지주 공동사업에서는 여기 공사비 대물 변경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내는데 토지가 200억이고 공사비가 100억이라면,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가 지분이 생겨. 지분. 토지 소유자는 200억, 개발업자는 100억. 그럼 전체 300억인데 토지 소유자가 200억이니까 토지 소유자 지분이 2가 된다고. 개발업자는 지분이 1이 되는 거고. 지분. 자, 그러면 이제 이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공사비 100억을 다 줘버리면, 그러면 이 토지 건물 전체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그럼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한테 공사비 100억 줄게, 너 먹고 떨어져. 그 개발업자가 짱구냐고? 아니지. 공사비 100억 들어갔는데, 근데 지금 토지 건물 이렇게 개발해 놓으니까 600억이 된다. 600억. 이게 토지 건물 전체가 600억. 그럼 600억이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가 100억 줄 테니까 너 꺼져.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지분에 따라서 해야지. 지분에 따라서. 지분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지주 공동사업은 기여도가 있고 지분이 있다는 소리야. 그럼 이 사업은, 이 사례는 토지 소유자 지분이 몇이고? 2고, 개발업자 지분이 1이고, 토지 소유자의 기여도가 2고, 개발업자의 기여도가 1이고, 그 지분 기여도에 따라서 이 개발 이익을 나눠 갖겠다. 그게 공사비 대물 변경인데, 근데 공사비 대물 변경, 공사비를 대물 물건으로 주겠다는 소리야. 그럼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공사비를 물건으로 준다. 공사비를. 그럼 100억만 주면 안 돼. 지분에 따라 줘야지. 그러면 토지 건물이 이렇게 나눠봐야 3등분. 3등분 하면, 그러면 이 두 개, 3분의 1은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3분의 1을 이 부분을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주는 거야. 이걸 공사비 대물 변경이라고 그래. 그럼 공사비 대물 변경은 이 개발에 따른 이익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하거나 지분에 따라서 공유하거나 그냥 배분해서 가져가는 거. 이걸 공사비 대물 변경이라고 그래. 그럼 공사비 대물 변경에서는 지분 기여도가 나온다는 거. 개발 이익은 지분에 따라서 공유하거나 아니면 배분한다는 거. 이게 이제 공사비 대물 변경이에요. 그럼 공사비 대물 변경인데 이게, 그런데 이걸 분양이다. 분양. 이걸 분양을 해서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주겠다. 그게 공사비 분양금 정산형,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제가 아무것도 안 쓰는 이유 아시겠죠? 쓸 필요가 없잖아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공사비 분양금 정산형은 개발이 이루어지면 거기 토지 건물을 분양해서 분양금으로 공사비 주겠다. 공사비 분양금 정산형 딱 한 번 나왔어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이란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딱 한 번 나왔죠. 이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자, 여기요. 여기 보면 공사비 대물 변경을 다른 말로 등가 교환 방식 이렇게도 표현해요. 등가 교환 방식, 등가.
교환 방식, 이제 일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딱 한 번 나왔어요.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이제 사업 위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수탁 방식 이렇게 부르는데,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수탁 방식은 지주 공동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주 공동사업이니까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나오는 거야. 지금 칠판에 있는 게 얘가 공사비 대물 변경이요. 그럼 공사비 대물 변경하고 요 사업 위탁 방식하고 사업 수탁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 봐봐요.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되고 자금을 조달해요. 공사비 대물 변경에서는 돈은 개발업자가 돼요. 개발업자가. 그래서 여기는 지분이 생기는 거야. 공사비 대물 변경에서는. 그런데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 토지도 토지 소유자가, 돈도 토지 소유자가. 그러면 개발업자는 지분을 갖지 않는 거지. 그럼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지분이란 말은 없죠. 지분이 없으니까 개발 이익을 공유한단 말도 안 나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 개발업자가 지분에 따라서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 이런 말 나오면 올까 있을까? X.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수탁 방식은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지분에 따라서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다가 돈 대고 사업 주체가 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개발만, 공사만 개발업자 네가 해라 그런 거야. 그럼 개발업자는 그래서 지분이 없으니까 개발이익을 공유한단 말, 개발이익을 가져간단 말 안 맞고 자기 인건비 받아간다. 그게 수수료를 가져간다 이렇게 한다고. 수수료. 그럼 수수료가 나온다. 그러면 사업 위탁 방식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공사비 대물 변경에서 수수료의 문제가 나온다. 그럼 뭘까 있을까? X. 공사비 대물 변경은 수수료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잖아요. 수수료 문제 X가 나오잖아요. 공사비 대물 변경은 수수료란 말이 나오지 않죠. 그럼 수수료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뭔 말?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수탁 방식에서. 자, 이제 신탁 개발 방식 가볼까요? 신탁 개발 방식은 사업 위탁 방식하고 전혀 다른 말인데, 근데 탁자 때문에 비슷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전혀 다른 겁니다. 왜? 사업 위탁 방식은 지주 공동사업이야.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나와. 신탁 개발 방식은 개발업자는 말이 안 나온다고. 토지 소유자와 신탁에서만 나올 뿐이지. 그러면 신탁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있고 신탁에서만 나와.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다 개발했다, 혼자 개발했다, 차례 개발 방식.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지 대고 개발업자가 돈 댔다. 그럼 공사비 대물 변경 아니면 공사비 분양금 정산형이 되는 거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 대고 자금 조달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개발업자는 사업만 해줬다. 그것은 사업 수탁 방식이 되는 거고, 근데 토지 소유자가 신탁에서 하고 신탁계약을 맺고 신탁이 등기원이 돼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고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제 토지 소유자는 신탁회사로부터 신탁에 따른 증서, 신탁 증서 받고 이 신탁 증서를 수익 증서, 수익 증권 이렇게 부른다고. 이걸 받고 토지 소유자는 떠나고 신탁회사가 돈 대고 자금 조달하고 신탁회사 이름으로 사업 주체가 신탁회사가 되고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신탁개발 방식. 그럼 신탁개발 방식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토지 소유권 이전. 토지 소유권 이전.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지 않고, 그 신탁개발 방식에서는 신탁회사가 다 해요. 신탁회사 자금 조달하고 사업 주체가 돼서 개발 이익이 있으면 신탁회사가 다 먹는 게 아니고 요 수익 증서, 신탁 증서의 내용, 계약 내용에 따라서 요 개발 이익이 누가 가져가는가 결정된다고. 개발 이익은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가고 신탁회사는 거기에 따른 수수료만 갖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하잖아요. 신탁회사가 몇 퍼센트,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몇 퍼센트, 수익 증서에 나온 사람이 몇 퍼센트 이렇게 한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 개발 이익을 토지 소유자 등에 배분해 주는 거, 배당해 주는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게 신탁개발 방식. 그러면 신탁개발 방식에서는 저는 지분이란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분이 없으니까 개발이 공유란 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신탁개발 방식에서는 신탁회사가 돈 대고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되고 개발이익은 수익 증서 소지자에게 배분해 준다. 이런 형태로 그리는 게 신탁 개발 방식. 그러면 신탁 개발 방식하고 사업 위탁 방식은 사업 주체가 다르죠. 사업 위탁 방식은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 신탁 개발 방식 사업 주체가 신탁회사 이렇게 다르죠. 다 달라. 다 다른데 탁자 때문에 비슷하게 느껴질 뿐이라고. 이제 콘소시엄 구성 방식으로 갈까요? 콘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 그러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위험 부담도 커지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기업이 결합해서 하는 것을 콘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그래요.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적합하다.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니탓 낫다. 그러면서 책임 회피 현상이 발생한다. 끝. 더 이상 나온 게 없다고. 콘소시엄 구성 방식.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여러 개의 기업이 결합해서 하는 개발 방식을 콘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한다. OX? 그걸로 끝이잖아요. 또는 콘소시엄 구성 방식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네 똥이다. 불분명하다. 이 정도밖에 안 나오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는 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는 게 부동산의 개론에서 두 군데 나온다 했잖아요. 여기 콘소시엄 구성 방식하고 좀 있으면 바로 이번 시간 할 건데 관리 방식 중에서 혼합 관리 방식. 이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자, 기출 지문 갑시다.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만 가져가는 것. 이걸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한다.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수탁 방식에서 지분이란 말, 기여도란 말, 개발이익을 공유한단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이제 민간자본 유치개발 방식, 이거는 뭐 또 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할 게 없잖아요. 글쎄 이걸 해야 될까 싶기도 하지만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서울특별시가 국가가 도로 만들고 터널 만들고 항만 만들고 공항 만들고 그다음에 학교, 도서관, 교도소 이런 거 만드는 거, 이걸 민간자본 유치개발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 민간자본 유치개발 방식은 서울특별시가 도로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현대, 삼성 자본을 끌어들인다. 그래서 현대나 삼성이 건설한다. 이걸 민간자본 유치개발 방식 그래요. 그럼 여기 이제 여기 BTLO 나오는데 이게 영어의 앞글자라고. 이 B는 건설, 빌드의 앞글자고, T는 트랜스퍼, 소유권 이전의 앞글자고, L은 리스, 임대차 앞글자고, O는 오퍼레이트, 운영 앞글자고. 이 네 글자 중에서 세 글자를 배열하는 거야. 그래서 BTO 방식은 B, 건설했다. 누가? 민간이 도로를 건설했다. 그럼 이 도로 건설할 때 투하 비용이, 돈이 만약에 뭐 1조가 들어갔다. 근데 이제 현대가 도로를 건설하고 요 B 건설하고 T는 소유권 이전. 도로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하고 그럼 현대는 1조를 회수해야 되는데 소유권은 국가로 갔으니까 국가가 현대에게 도로 운영권 주고 그럼 현대가 운영해서 투하 자본 1조를 회수하는 방법. 이걸 BTO, B 건설, T 소유권 이전, O 민간이 운영권 받아서 운영한다. 이걸 BTO 방식. BTL 방식은 민간이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럼 민간은 투하 자본을 회수할 때 운영권을 받아오는 거야. 운영권. 근데 운영권 받아와서 운영을 직접 못하고 정부에게 임대 주는 거. 이게 이제 BTL. 그러니까 L자가 나오면 무조건 임대차 나오면 돼. L자가 나오면 임대, 임대차, 임차 이런 말 나오면 그러면 L자가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요 BTL 이렇게 나왔는데 요 L자가 나왔는데 내용에 임대차란 말이 없다. 임차란 말이 없다. 이런 말 없다. 그럼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그 다음에 BTO 이렇게 나왔어요. BTO. 그 BTO 나왔으면 여기 L자가 없죠. L자가 없는 여기에 임대차 이런 말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순서를 바꿀 수 있다 했잖아요. 순서를. 그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저기 BTO를 순서를 바꾸면 BOT가 될 수 있다 했지. BOT. 그 BOT는 민간이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고 나중에 소유권 넘겨주는 거.
BLT, 민간이 건설하고 민간이 정부에게 임대 주고 그리고 30년 후에 소유권까지 넘겨주는 방법, 이거 BLT. BOO 있다겠죠. BOO. BOO는 뭐가 없어요? T가 없다는 거. L도 없고. 그러니까 T가 없으니까, BO에서 T가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이란 말은 없다는 거. 그래서 임대차란 말은 없다는 거. 민간이 건설하고 요 O가 민간이 소유권 가지고 있다. 원. 그다음에 이거는 마지막에 있는 거 오퍼레이트. 민간이 소유권 가지면서 민간이 운영한다. BOO. BO에서는 임대차란 말 나올 수도 없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 나올 수도 없다. 그럼 끝난 거지. 정비사업 나왔습니다. 정비사업은 저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공법쌤한테 배우는 거죠. 정비법에서 정비사업 몇 개 나와요? 3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렇게 3가지 나온다. 여러분들 정비법이요. 여러분이 정비법 그걸 부르는데 정식 이름이 뭐예요? 정비법 정식 이름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러잖아요. 정식 이름이. 그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면 도시는 어떻게 구성돼요? 도시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주상공, 상이 나오지. 상, 공, 그리고 녹지 이렇게. 그럼 도시를 정비한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정비한다는 소리예요. 녹지적은 정비할 게 뭐가 있어요? 녹지적은 어떻게 정비해? 녹지적은 풀베기 하는 게 정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녹지적은 정비할 게 없는 거고, 그러면 정비법에서는 도시를 정비한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정비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주택은 단독주택이 있을 것이고 다세대 주택이 있을까요? 다세대 있을 것이고 뭐 연립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러게 되겠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있을 것이고 아파트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럼 결국은 정비법은 이렇게 주거지역은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이것 정비하는 거, 그다음에 상업적 공업적 정비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상업적 공업적을 정비하는 것은 재개발사업이라 하고, 그다음에 단독 다세대 요걸 정비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하고, 공동주택을 정비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이라 하고. 됐습니까? 끝났지. 요 정비사업은 신개발입니까? 재개발입니까? 재개발이지. 재개발이지. 재개발. 도시개발법에서 배우는 개발사업이 신개발이야. 도시개발법에서. 그러니까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도시개발법을 배워요. 그럼 도시개발법은 결국은 3가지 배우잖아요. 어떻게 3가지 배워요? 매수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3개 배우잖아요. 오케이. 그럼 그게 신개발이고, 그 신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재개발해야지. 그 재개발이 이제 정비법에서 나오는 정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비사업. 오케이. 그럼 정비사업은 공법 선생님께서는 뭐 극히 열악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극히 열악하고 막 이렇게 노후 불량화 시설이 어떻고 뭐 집단적으로 어쩌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 필요 없고 개론에서는 이것만 찾으면 돼요. 상업적, 공업적 재개발 사업,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재건축 사업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환지 방식 최근에 계속 나오죠. 작년에도 환지 방식 나왔고, 환지 방식은 지금 재개발일까 신개발일까? 신개발이죠. 신개발. 환지 방식 대부분 이제 신개발이란 말이에요. 거의 신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지 방식은 개발이 이루어지면 다시 돌려준다. 재분배. 재매가 그러면 X. 재분배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론까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개발론이 마무리되면 그 이어진 게 이제 관리 파트입니다. 관리하고 마케팅 나오는데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자, 빨리 한번 갈까요? 자, 첫 번째 관리의 개념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관리는 뭐가 관리냐? 사람으로 보면 뭐가 관리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사망하기 전까지,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하기 전까지를 관리라고 그래. 그럼 사망은 관리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걸 관리라고 그래.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속 관리를 하잖아요. 운동도 하고. 운동하는 게 뭐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뱃살 줄이기 운동도 하고, 잇몸 일으키기도 하고, 페이크도 하고, 이게 다 관리야. 그게 관리라고.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는 어떤 부동산을 내가 취득할 때부터 관리야. 취득해서 그 부동산 사용, 이용할 때 그때 고치고 뭐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런 나오잖아요. 다 관리.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는 이제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요. 부동산을 채유용할 수 있도록 취득, 보존, 이용, 개량 및 운영하는 일체 행위. 처분은 관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처분을 제외한 모든 행위를 관리다. 이렇게요. 자, 관리의 개념이 끝났어요. 그럼 관리는 이게 관리죠. 하자가 발생하기 전에, 하자가 흠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이 방지하는 것도 관리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고치는 것도 관리고. 그 우리 뱃살 나오기 전에 계속 운동하잖아. 뱃살 나오기 전에. 그게 뭐예요? 관리지. 그 뱃살 나왔으면 또 뱃살 집어넣기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것도 관리잖아요. 그게 관리예요. 별것도 없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관리 영역이라고 나오는데, 뭐 관리 영역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자산 관리하고 시설 관리가 있다. 그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 구별하는 거 아주 빈번하게 나오다 요즘 좀 뜸하죠. 이 자산 관리, 시설 관리는 어떻게 구별하시냐면, 여러분 시설 관리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하는 거.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하는 게 시설 관리예요. 그럼 이렇게 부동산이 있다. 그럼 이건 10층짜리 상가 건물이다. 30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다. 30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면 이 안에 오피스텔이 1호부터 해서 100호까지가 있다 해봐요. 그럼 임대차 계약 맺고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임대하고 막 그러면 임대차 계약 맺고 그러겠죠? 그런 관리를 법률적 관리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오피스텔이 100호가 있다면, 그러면 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시설들이 있을 거라고. 그 시설물 관리하는 게 시설 관리예요. 그 부동산 소유자 및 시설 이용자, 시설 이용자가 임차인들이겠지. 임차인들 또는 소유자는 301호가 분양됐다. 그러면 그 부분이 소유자가 되겠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야.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린데요. 뭐 냄새가 나는데요. 뭐 환기가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시설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응해서 거기에 대응해 주는 행위, 이런 것을 시설 관리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설비. 그럼 이 건물에 관련된 설비가 한두 가지 아니겠죠? 그 설비를 운전, 보수하는 거, 밖으로 겨울철에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열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청소, 방범, 방제, 이런 것을 시설 관리라고 그래요. 반면에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오피스텔 건물에서 이 건물의 소유자 잘하면 이윤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이게 자산 관리입니다. 이윤 극대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자산 관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요건 내가 지금 팔고 다른 거 사겠다. 그런 것도 불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언제 사고 언제 팔 거다. 그다음에 투자 리스크가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할 거니까. 투자 리스크, 투자했다는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산 관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산 관리는 이렇게 하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외우지 말고 매입, 매각, 투자 리스크, 포트폴리오 이러지 말고 투자 이론에서 나온 말들이 나오면 그것은 자산 관리다 이렇게 하겠잖아요. 자, 이제 됐고요. 이제 넘겨서 관리의 내용 나와요. 이게 15년 전에는 이게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단골 손님이 아니에요. 이게 단골 손님 아니고 요즘 자주 나온 것은 이제 관리 방식이 잘 나온다고. 요 관리 방식이. 자, 그러면 요 관리의 내용, 복합 개념. 그럼 이 부동산 관리할 때 법률적 관리가 있을 것이고, 경제적 관리가 있을 것이고, 기술적 관리가 있다. 요 세 개 결합한 것을 뭐라고요? 복합 개념의 관리다 이렇게요. 그러면 기술적 관리는 뭘까? 경제적 관리는 뭐고 법률적 관리는 뭘까? 기술적 관리 또는 물리적 관리는 이 토지 건물의 물리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토지와 건물이 적응 상태가 안 좋다. 그다음에 건물이 노후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토지가 이렇게 좀 약간 붕괴 위험이 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에 물리적 하자가 있는 거라고. 그 물리적 하자를 찾아내서 고치는 거, 이런 것들을 기술적 관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 관리 보면 위생, 청소하는 거, 설비, 보안, 보존, 이게 방범 방제라고. 방범 방제. 여기 방범 방제 봤잖아요. 이게. 방범 방제. 그러니까 이 기술적 관리를 시설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설 관리라고. 그다음에 경계, 내 토지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그다음에 옹벽 설치하고 무너질 것 같아서 배수로 정비하고, 이런 것들을 시설 관리다. 반면에 경제적 관리는 이 토지 건물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윤을 극대화시킬 건가, 어떻게 하면 수입은 증가시키고 지출은 감소시키는 건가, 수입과 지출 관리하고, 회계가 결국 수입과 지출이죠. 손익분기점 파악하고, 그다음에 인력 관리가 하나의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인력 관리.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 이것은 경제적 관리로 본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인사노무관리 그래요. 인사노무관리. 인사노무관리. 그럼 인사노무관리는 경제적 관리입니까? 법률적 관리입니까? 경제적 관리인데 꼭 법률적 관리처럼 느껴져요. 인사노무관리 그래요. 인력관리, 경제적 관리라는 거 시험은 이렇게 출제해요. 인력관리를 포함한 경제적 관리는 인력관리를 포함한 경제적 관리라고 그래. 인력관리를 포함한 경제적 관리는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오야. 근데 이걸 인력관리를 포함한 법률적 관리라고 한다고. 인력관리를 포함한 법률적 관리. 이 말은 인력관리가 법률적 관리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뭐 X? X. 인력관리가 무슨 말입니까를 안 내. 안 내고 인력관리가 어디에 속합니까를 내. 그럼 인력관리는 법률적, 경제적. 법률적. 인력관리는 법률적. 인력관리는 법률적. 아, 경제적. 미안해요. 여러분이 아는가 모르는가 알라고 물어보기 선 건 아니고 내가 실수한 거야. 그치? 인력관리 뭐라고요? 경제적. 경제적. 자기들은 대답도 안 하면서 내가 하나 틀리면 그렇게 좋아하네. 막 지적질하고 너 틀렸잖아. 좀 이따 물어봐야지. 한 명씩 여기서부터 한 명씩 3명씩 쭉 물어봐야지.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나도 목요일 날처럼 그 뒤에 이렇게 할 거야. 나도 오늘이 목요일이라고 생각해. 목요일이라고 그 뒤에 누구처럼? 섭이처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섭이라겠다 하지 마. 기분 나빠지. 나 섭이라 하면 예전에 제 이름이 섭이었다고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제 원래 이름이 섭이야. 섭. 원래 이름이 어렸을 때 지은 이름이 홍섭이라고. 홍섭. 외자였어요. 홍섭이었는데 실제로 왜 이름이 바뀌었냐면 동네 분들이 와서 할머니가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 바꿨다고. 동네 분들이 와서 나를 보고 아이고 우리 섭섭이 어딨노? 우리 섭섭이 어딨노? 섭섭이 어딨노? 이랬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당장 이름 바꾸라 해서 이름 바뀐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도 섭이야. 목요일 날도 섭이고 나도 섭이고. 그 아직도 그 보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그 가끔씩 우리 집 오면 그러더라고. 이 섭이였잖아. 섭이. 예, 섭이 이렇게. 나도 지금 나이가 내일 모레 한갑인데 섭이었죠. 자, 법률적 관리 갑시다. 법률적 관리는 이 건물이 지금 오피스텔이 100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30개는 임대 주고 30개는 내가 30개는 분양하고 70개를 지금 내가 임대하고 있다. 그럼 임차인들하고 임대차 계약 맺는 거, 예약 맺는 거. 그럼 여기 방이 100개가 있다면 여기 지하 1층에는 커피숍도 있을 거고 뭐도 있고 뭐도 있겠죠. 그럼 이 시설 이용자들 편리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을 건데 거기 뭐 계약하고 예약하고 그다음에 뭐 권리관계 하자가 있으면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률적 관리예요. 그러니까 법률적 관리가 가장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건 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복합 개념의 관리. 그럼 이제 복합 개념의 관리는 이게 이제 법률적 관리가 있고 경제적 관리가 있고 기술적 관리가 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내가 직접 다 한다. 그것을 자가 관리. 이제 관리 방식으로 가면 자가 관리, 직접 관리, 자치 관리 그래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내가 직접 다 했다. 자가 관리.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관리회사에 맡겼다. 위탁 관리, 외주 관리, 간접 관리.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부는 내가 하고 일부는 맡겼다. 그것을 뭐라 한다? 혼합 관리. 그럼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현대적인 거 무슨 관리? 가장 현대적인 거 위탁 관리. 혼합 관리가 가장 현대적인 게 아니라고. 가장 현대적인 건 위탁 관리. 그러니까 가장 전통적인 게 자가 관리. 가장 전통적인 게 자가 관리고 자가 관리에서 가장 전통의 옛날 방식이 자가 관리요. 자가 관리에서 이제 위탁 관리, 전문 업체에게 전문 관리 업체에게 맡기는 거 위탁 관리인데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가는 이 과정에 과도기적인 방법의 혼합 관리. 그럼 일부는 내가 하고 일부는 맡겼다. 이것을 혼합 관리라고 그래요. 26회 때 우리 시험 26회 때로 갈게요. 26회는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26회 때 이렇게 내요. 일부는 전문 관리업체에 맡기고 일부는 내가 하는 것을 위탁 관리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뭡니까? X.
혼합관리라고 하지. 말도 안 되죠. 자, 혼합관리는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도기적인 방법이다. 과도기적인 방법. 근데 혼합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책임 소재 명확 불분명, 불명확 책임 회피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근데 자가관리하고 위탁관리 남았어요. 그러면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의 장점, 단점을 물어봐. 장점, 단점을 물어보는데 시험에서는 장점이 뭡니까? 단점이 뭡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여기 제가 지금 장점, 단점 써놨고 여러분 필기노트는 장점, 단점 없어요. 그냥 쭉 나열해놨지. 그러면 자가관리 가장 큰 장점은 기밀 보안에 유리하다는 거. 기밀 유지와 보안에 유리하다는 거. 요 자가관리, 자기관리의 장점은 그대로 위탁관리의 단점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개,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를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자기관리만 좀 해놓으면 그럼 위탁관리는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자기관리가 있고 여기 위탁관리가 있으면 그럼 자기관리에 장점이 있을 거고 단점이 있을 거고 위탁관리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그러면 자기관리의 장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기밀, 유지, 보안에 유리하다는 거야. 근데 이 장점 그대로 위탁관리 단점으로 간다는 거야. 단점. 그럼 위탁관리 단점 1번 타자가 기밀, 유지, 보안에 불리하다는 거야. 그럼 이제 반대로 이 위탁관리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전문성. 전문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관리의 가장 큰 단점은 이 위탁관리의 가장 큰 장점 전문성이 결여된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전문성이 결여된다. 이렇게. 그리고 또 자기관리의 장점, 의사결정이 신속하다는 거. 신속한 의사결정. 그다음에 시설 이용자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직접 하니까. 의사결정의 신속성, 친절한 서비스, 그다음에 강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럼 위탁관리는 친절한 서비스 제공이 힘들겠죠. 근데 위탁관리의 장점이 전문성이고 자기관리의 단점이 이제 자기관리의 단점 중에 하나가 타성에 젖어든다는 거야. 소유자가 관리하다 보면 타성에, 그러니까 매너리즘화 된다. 타성에 빠져든다. 무사 안일주의로 갈 수 있다. 그 무사 안일주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는 건 뭘까? 위탁관리가 된다. 위탁관리. 자기관리의 단점은 전문성이 결여, 매너리즘화, 타성화 된다는 거, 무사 안일주의 간다는 거. 이 두 개의 단점은 위탁관리 그대로 장점이 된다는 거예요. 전문성이 높다, 타성화, 방지, 매너리즘화, 방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방법은 자기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위탁관리. 내가 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근데 모든 걸 다 맡겼다. 그러면 경영하는 사람 누구다? 위탁관리 회사에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형태는 위탁관리. 부동산 소유자가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 소유자가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 뭘까? 소유자가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 자, 제가 부산에 지금 건물 3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제 본업은 강사다. 그럼 제 본업이 강사니까 제가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위탁관리죠. 위탁관리. 이렇게. 자, 끝났습니다. 자, 기출지문 한번 볼까요? 기출지문. 1번 시설관리는 부동산 시설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른 소극적 관리에 해당한다. OX? O. 2번 포트폴리오 나왔습니다. 투자 리스크 나왔습니다. 투자는 들어봤죠? 무슨 관리? 자산관리. 옳은 지문. 2번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OX? O. 기술적 관리는 기술적 하자, 기능적 하자를 찾아내서 그것을 없애는 거. 이게 기술적 관리고, 법률적 관리는 법률적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거. 4번 자기관리, 직접관리 방식은 전문 위탁관리 방식에 비해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한 경향이 있다. 맞지요? 5번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OX, X. 이 정도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 파트도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자, 마케팅은 역시 10분 쉬었다. 이렇습니다.